그녀의 첫인상은 서글서글하고 부침성이 좋아 보였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저는 이수희라고 합니다. 아내가 웃으며 반겼다.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준혁이 여자친구라고. 네. 어머님. 수희는 상냥했고 그의 목소리는 맑았다. 키가 훤칠해서 준혁이와 잘 맞는 듯 했다. 남편은 시장할 텐데 식사부터 하자고 했다. 주문이 끝나고 식탁 위에 음식들이 세팅되기 시작했다. 수희가 웃돌이 자켓을 들고 앉아 있기에 남편이 말했다. 옷을 걸어 놓게 이리 줘요. 수희는 민망한 듯 아버님, 말씀 놓으세요. 준혁이 옷을 받아 걸었다. 준혁이 여자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하는 게 처음이었다. 그동안 여자친구가 전혀 없었던 게 아니라 확신이 없어서 소개를 안 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희는 자신이 있었다. 성격도 활달하고 명량해서 무뚝뚝한 자신을 잘 감싸줄 것으로 믿었다. 지난 8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수희는 사람을 편하게 만드는 성향이 있는 듯했다. 많이 들어주고 고개도 끄덕이며 호응해 주었다. 괜히 함께 있으면 마음이 포근해진다. 아내는 뭐가 그리 좋은지 입이 귀에 붙었다. 싱글벙글하며 수희 접시에 잘 구워진 고기를 골라 건네주었다. 많이 들어요. 수희라고 했지? 수희는 고기가 맛있다고 엄지척을 하며 상냥하게 웃었다. 그래. 부모님은 함께 생활하시고? 남편이 물었다. 부모님은 부산에 계시고 저만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수희는 좀 긴장한 듯 했다. 아내가 물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누? 그의 준혁이 대답했다. 부산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신대요. 수희는 부끄러운 듯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면서 말했다. 이전에는 구량식을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해서 가게를 하시고 계십니다. 수희는 차분해 보였고 앉은 자세가 곧았다. 준혁은 수희를 영어 스터디 그룹에서 처음 만났다고 했다. 수희의 영어회화 실력이 뛰어나 자신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했다. 영어를 현지에서 배웠나 보네. 남편이 물었다. 수희는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그냥 틈틈이 혼자 배운 건데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준혁은 수희의 회화 실력이 자기와는 레벨이 다르다며 치켜세웠다. 그의 수희는 다소 민망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 수희를 빤히 쳐다보고 있던 아내가 웃으며 물었다. 우리 준혁이 어디가 좋아 사귀게 됐어? 한 성과라는 놈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성실하고 심성이 착해 보였어요. 남편이 말했다. 아이고, 이거 감사한 일이네. 저 녀석을 성실하다고 하니 좀 놀라운데. 그리고 수희는 서울의 모대학 출신이고 판교에 있는 IT 회사에 다니고 있다고 했다. 남편은 수희의 다소곳하고 상냥한 표정을 보고 마음이 편했다. 이후부터 준혁이 가끔씩 수희를 집에 데려와 식사도 함께 했다. 가족들도 그녀에 대해 자연히 스스럼이 없어지고 남 같지 않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수희는 올 때마다 선물을 사왔는데 개개 노인들의 건강 관련 식품들이었다. 어머님, 이거 드셔보세요. 이게 관절이나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진심이 담겨 있어 매번 비슷한 걸 사와도 부모 입장에선 싫지가 않았다. 자식이라고 해야 외아들 달랑 하나 있다. 결혼이라도 잘해야 부모 사후에라도 덜 외롭지 않겠나 싶어 결혼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였다. 부모의 마음이 그러는데 자식 역시 그걸 모를 리 없었다. 신중하다 보니 혼기가 벅차올라도 여자친구를 부모에게 소개하는 건 처음이었다. 준혁은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모습에 기뻤다. 수희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다. 그리고 수희에 대한 믿음이 더 확고해졌다. 아내는 평생을 바쳐온 패션 디자이너로 국내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의 하나였다. 세계 유수의 아티스트들과 콜라보 작업도 크게 성공한 바 있었다. 남편은 고위 공직자로 은퇴 이후 대형 로펌의 행정파트 자문이사로 일주일에 3일 정도 출근을 하고 있다. 부부의 명의로 강남의
5층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부부도 각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자유롭게 여생을 지내자고 생각했다. 그래서 건물을 준혁에게 물려줘 직접 관리를 하도록 법적 절차를 확인 중이었다. 그런 때에 준혁이 여자친구를 소개해 온 것이다. 지금은 준혁이 직장에 다니고 있으나 건물 관리를 하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 실상 건물 관리라기보다는 건물 한 곳에 사무실을 내어 자기 사업을 해볼 요량이었다. 그에 대해 준혁도 아직까지는 확고하게 마음을 정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자친구에 대한 믿음이 생기면서 부모님의 바람에 부응하고자 했다. 사실 준혁은 수희를 만나기 전에 한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검은 속내가 드러나 만남이 틀어지고 준혁은 한동안 여자와 교제하지 않고 있었다. 다행인지 우연히 영어회화 스터디 그룹에서 수희를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정규 회원이 아니었고 다른 회원의 소개로 들어왔다. 그녀의 회화 클래스가 달라 회원 사이에 인기가 많았다. 준혁도 해외 연수를 2번씩 다녀왔을 만큼 영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남편은 아내의 건강을 생각해 은퇴를 빨리 하라고 적극 권유하고 있었다. 그는 아내가 평생을 통해 보여준 패션에 대한 열정을 존경해 마지 않았다. 그런 만큼 아내가 소중했고 염려가 되었다. 부부의 나이나 준혁의 나이 등을 생각하면 며느리를 드리는 일이 시급한 일이었다. 그런 마음이 통했을까? 수희를 소개받고부터는 더욱 마음이 급작스러웠다. 부부는 아들 준혁을 믿고 있다. 그가 확신하는 일이라면 부부도 믿을 수 있었다. 여보, 준혁이도 이제 나이 40이 내일 모레예요. 이 인생에 대해 많은 걸 생각했을 나이지요. 남편이 아내에게 한 말이었다. 준혁이 데려온 여자친구라면 결혼을 전제로 만났을 것은 명확했다. 그건 부부가 더 잘 안다. 수희는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았고 무엇보다 쾌활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좋았다. 부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양가 집안이 만나 결혼을 상의했으면 했다. 단촐한 집안에 수희가 참석하면서 분위기가 훨씬 밝고 명랑해졌다. 오늘 아내의 생일이기도 해서 수희를 불렀다. 집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다. 생활 반경이 서로 달라 가족끼리 집에서 식사하는 경우가 드물었다. 수희도 있고 하여 오랜만에 집밥을 먹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식사 후 커피는 집 근처에 있는 단골 카페로 정해놓았다. 점심시간 전에 수희가 꽃다발을 하나 들고 집 안에 들어섰다. 가족들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머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수희가 꽃다발을 아내에게 건네면서 축하 인사를 했다. 남편이 물었다. 케이크는 지금 할까? 준혁이 지금 하자고 하여 케이크에 촛불을 켜 축하 노래를 했다. 아내가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아줬다. 아내는 식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혼사 문제를 꺼냈다. 수희는 부모님을 언제 만나 뵈면 좋을까 모르겠네. 우리는 아무 때나 좋으니 시간 조율을 해보지. 수희는 약간 난감해 하더니 네, 어머니. 이 달 중으로 날짜 가능한지 여쭙겠습니다. 그렇게 혼사 얘기가 나온 김에 혼수 문제를 꺼냈다. 아내는 단정적으로 말했다. 혼수는 너희들 패물만 하고 다른 건 일체 없는 것으로 하자. 수희는 지나친 허례허식은 빨리 사라져야 한다며 아내의 말에 동의했다. 준혁은 그런 수희의 태도에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시하며 말했다. 맞아요. 형식적인 절차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패물도 간단한 것으로 했으면 해요. 가족들은 식사 끝나 카페로 나갔다. 5분여 거리에 있는 카페는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었다. 커피는 취향대로 각자 받아 가지로 했다. 수희가 부모님은 앉아 계시면 자기가 가져다 드리겠다고 했는데 부부는 직접 하기를 원했다. 커피를 가지고 준혁과 수희 그리고 아내가 먼저 자리로 가 앉았다. 남편은 라테를 주문해서 시간이 좀 더 기다려야 했다. 두 사람 뒤에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옆줄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작은 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우연히 들렸다. 나이는 30대 중반이나 아니면 준혁과 비슷한 정도였다. 남편은 자신도 모르게 그들을 흘끔 쳐다봤다. 그런데 그 중 한 남자가 분명히 가족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을 바라보며 저 여자 신지 아냐? 라고 했다. 그의 다른 남자도 수희 쪽을 쳐다보며 말했다. 맞네. 신지. 아까 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시선을 돌리던데. 남편은 뭔가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으면서 순간적으로 어찔했다. 분명히 수희를 보고 말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는 사람들인가? 신지. 이름이 틀리지 않나? 아마 잘못 본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은 커피를 가지고 자기 자리에 앉으면서도 가족들 쪽을 쳐다보는 것 아닌가. 남편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남편은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면서도 계속 그들을 관심 있게 쳐다봤다. 수희는 그쪽으로부터 얼굴을 약간 돌려 자세를 잡고 있었다. 그러고 보니 수희의 표정이 무척 어두운 것을 알았다. 준혁이 뭔가 신이 나서 열심히 얘기를 했는데 남편은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았다. 괜히 두 남자의 시선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아내가 갑자기 남편의 손을 치면서 말을 붙였다. 아니, 당신 무슨 생각을 하세요? 아니야. 잠깐. 남편은 말꼬리를 흘리며 수희를 쳐다봤다. 수희는 커피를 받아들고 자리에 앉을 때부터 줄곧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였다. 분명히 눈에 띄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생각을 해서 그렇게 보이는 건가 의심도 했다. 하지만 수희가 무엇 때문인지 표정이 어두워진 건 확실했다. 남편은 일부러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그 두 남자의 테이블을 지나쳐갔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왔을 때 그 중 한 남자가 한 말의 일부분을 들을 수 있었다. 신지가 완전히 쌩까네. 남편은 자리에 앉자마자 그만 가자고 했다. 그 말에 수희의 표정의 활기가 도는 듯 밝아졌다. 수희가 맨 앞장서서 나가고 남편은 잠깐 남아 있다가 곧 간다고 아내에게 말을 했다. 아내는 뭐 일 있냐고 물었지만 금세 간다며 먼저 나가라고 했다. 가족들이 나가는 것을 보고 남편은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그 두 사람한테 걸어갔다. 실례합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행동에 두 사람은 흠칫 놀란 듯 했다. 뭐 때문이시지요? 좀 전에 저 자리에 앉아 있던 여자분을 아시는 건 같아서요. 신지라고 하신 것 같은데 누구신데요? 한 사람이 기분 나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남편은 허리를 굽혀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우연히 들어서 혹시 아까 하늘색 자켓을 입은 여성을 아시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은 정중하게 말했다. 머리가 희끗한 연장자가 젊은 자신들한테 저 자세를 보여주는 게 다소 부담스러웠던지 그 두 사람 중 하나가 머리를 끌적이며 말했다. 네, 저희가 아는 신지라는 여자하고 똑같아서 얘기했던 건데요. 뭐 가족 되세요? 네. 가족은 아니고 친한 지인이라 여쭈었던 겁니다. 남편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카페를 나왔다. 가족들은 이미 보이지 않았다. 뭔가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신지라는 여자하고 똑같다고.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다는. 좀 전에도 자기들이 쳐다봤더니 수희가 쌩깠다고. 쌩깠다는 말은 맥락상 무시하거나 모른 척 했다는 취지 아닐까. 검색을 해봤다. 그 뜻이 맞았다. 수희가 곧 신지라는 말이다. 신지는 또 누구인가? 신지를 모른다. 그런데 우리가 수희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게 있는 것일까? 의구심이 들었다. 아까 수희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무척 불편스러워했다. 내가 보기엔 그랬다. 지금까지 그런 모습은 처음 봤다. 수희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에 뒷목이 뻐근해졌다. 남편은 머릿속이 흐릿해졌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나? 괜히 민감해진 거 아닐까? 마음을 진정시키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듯 해서 돌아봤다. 좀 전에 카페에서 봤던 남자 중 한 명이 뒤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저기요. 잠깐만요.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급히 쫓아오느라고 숨이 찬 모양이다. 남편은 천천히 그 젊은이 쪽으로 다가갔다. 남자는 혹시 그 여자분에 대해 알고 싶으신 것 같던데. 남편은 얼른 말을 끼어들었다. 네. 그 신지라는 여성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저희가 아는 신지는 강남에 있는 룸사롱에서 일했어요. 소위 마담급으로 인기가 좋았어요. 네. 사롱이요? 그 남자는 상의 안쪽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빼면서 말했다. 거기 명함이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저기가 홀리데이 나이트룸입니다.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기재해놨다. 감사합니다. 거기가 좀 유명한 곳이라 금세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신지라는 여성분이 오래 근무했나요? 그건 모르겠고 우리가 거길 갔을 때는 1년도 넘었어요. 한때 단골이었는데 이후로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남편은 거듭 감사의 인사를 했다. 그 남자는 같이 인사를 나누더니 씩 웃고는 뛰어갔다. 남편은 아내를 쳐다봤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눈가의 주름살이 더 깊어졌다. 세월의 흔적은 얼굴의 윤곽 자체를 변형시켰다. 아티스트로서 아내는 늘 자존감이 높았고 자그마한 일에 대해서도 성취감을 찾았다. 그만큼 노력하고 땀을 흘린 대가였다. 여보, 우리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내는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그게 무슨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 말은 준혁이 결혼을 전제로 여자를 데려왔다면 혹시 둘 사이의 속도 위반도 염려해야 된다는 취지였다. 우리가 지레짐작으로 오히려 상황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편이 말했다. 내 얘기는 결혼도 그렇지만 청담동 건물을 준혁이에게 넘겨주는 문제도 그래요. 결혼은 준혁이 확신을 했고 교제 기간도 짧은 것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준혁의 나이를 생각해 보자면 그렇다. 남편은 아내에게 차마 말을 못하겠고 결혼이나 건물 문제를 약간 연기했으면 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 핑계거리를 만들고자 했다. 아내는 남편의 말을 허투루 듣지 않았다. 왜냐하면 워낙 신중한 양반이었고 또 이를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성격 때문이다. 국가의 녹봉을 받으면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실수로 소속기관에 어떤 해도 끼친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한 세상을 살아온 남편이 늘 자랑스러웠다. 나이가 들어서도 한치의 흩어짐이 없었다. 준혁이 또한 아버지의 그런 점을 많이 배우고 자란 것 같아 마음이 편했다. 며칠 후 남편은 수사부처에 아는 직원을 통해 심부름센터를 알아봤다. 무엇을 직접 나서서 하기에는 이제 늙었고 남의 눈에 많이 띄었다.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손을 빌렸어야 했다. 남의 이면에 세계를 까놓고 헤아린다는 게 어찌 간단하겠나. 그것이 밤과 술과 유흥이 합쳐진 곳에서의 일들이라면 더욱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흥신소라는 곳에 전화번호를 받고 연락을 취했다. 그쪽에서 어디로 나와달라고 하여 약속 장소로 찾아갔다. 두 사람이 나와서 의뢰서를 작성하고 착수금을 줬다. 기일은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3에서 4일 정도면 되는데 더 많은 걸 알아보시려면 최소 일주일은 있어야 합니다. 준혁은 수희가 최근 몇 번 연락이 잘 안 돼서 걱정을 했다. 부재중으로 신호음이 나오고 문자를 해도 답장이 없었다.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와 불통이 있었다. 별다른 일이라도 생겼나 신경이 쓰이긴 했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스터디 모임에도 요즘 참석이 뜸했다. 어느 날 준혁은 깜짝 미팅을 하려고 수희가 일하는 판교로 가서 연락을 했다. 연락 취했는데 몇 번 안 되다가 통화를 했다. 수희 씨,
나 판교에 왔어요. 시간 되면 얼굴이나 볼까 해서요. 점심시간도 되었고 하니 떨리는 목소리로 수희가 말했다. 판교요? 아, 전 지금 업무 관계상 지방에 내려왔어요. 지방이에요. 난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왔네요. 제가 내일 연락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렇게 하세요. 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준혁은 괜히 민망해서 얼른 통화를 끊었다. 그런데 수희의 목소리가 좀 불안정스럽게 들렸다. 혹시 어디 아픈가 싶기도 했다. 바쁜 것 같아 더 이상 묻지 못했다. 그러고 보니 판교까지 왔는데 수희의 회사를 한번 가보질 않아 궁금했다. 그런데 회사 이름을 몰라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다음번에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수희가 집에 인사를 오고 간 다음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 남편은 흥신소에 의뢰한 내용을 받아볼 수 있었다. 담당자는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네주면서 말했다. 여기 그 여자분에 대한 행적을 간단히 조사했고요. 그 이상의 자료를 원하시면 추가로 의뢰서를 작성하면 된다고 했다. 봉투를 열기 전 남편은 괜히 긴장되고 손이 파르르 떨렸다. A사 5장 정도의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이름 이수희, 주소 미정주민등록상 부산시 해운대구, 나이 32세, 현재 직업 유흥업소, 종사업소, 나이트룸, 외국인 웹마담, 호칭 신지, 학력 서울여대, 문헌정보학과 2년 중퇴, 부모 부산 동네 시장 건어물 노점상. 보고서를 읽어내려 가던 남편은 심장이 뛰고 호흡이 가빠졌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이걸 어쩌나? 아내에게 뭐라고 말을 하나 심란했다. 이런 일은 신속히 처리해야 된다고 남편은 마음 먹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이다. 이틀 후, 준혁아, 너는 수희를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에 대해 확신하니까 우리에게 소개했을 것 아니냐? 준혁은 뜻밖의 아버지 물음에 어안이 벙벙해졌다. 왜 갑자기 그러실까?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수희에 대해 아버지가 뭘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 괜히 긴장이 되었다. 저의 심성이나 예의가 바른 것 같았었쇼. 또 노력하는 자세가 있어요. 늘 명량하고 남의 말을 많이 들어줍니다. 대개 자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수희는 경청하는 자세가 좋았어요. 그래, 너의 확신을 뭐라는 게 아니다. 우린 너를 늘 믿고 산다.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게 더 많다. 인생이 노력만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 네, 아버지 말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수희를 잘 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8개월여 만나 얘기 나눈 건데 그것만으로 사람을 어떻게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아들의 겸손한 태도에 괜스레 미안해졌다. 저렇게 수희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는데 그걸 허망하게 깨야 한다는 게 마음이 아렸다. 아들아, 너 혹시 수희가 지금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 회사를 가봤느냐? 그때 준혁은 퍼득 자신이 수희를 안다고 한 게 잘못된 말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렇다. 저번에도 회사를 몰라 못 가봤다. 그동안 교제하면서 단 한 번도 그녀의 회사나 하는 일에 대해 소상하게 대화를 나눈 일이 없었다. 돌이켜보니 자신이 수희에 대해 아는 건 피상적인 면만 있는 것 같았다. 남편은 아들의 표정에서 번민의 한 면을 봤다. 그래도 결혼할 여자인데 그만큼도 몰랐다는 건 분명히 문제라고 봤다. 아들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다음 날 남편은 아내와 준혁을 불러 말했다. 심각한 일이라 즉시 말할 수밖에 없었어. 특히 당신이 상심할까봐 걱정이 되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필요한 거라면 빨리 알아야 하죠. 수희에 대한 문제인데 수희가 술집 마담이라고 하더라. 준혁과 아내는
순간 멍해졌다. 한동안 그 두 사람은 허공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게 사실인가요? 당신이 잘못 안 것일 수도 있어요. 확실한 건가요? 그래요. 확실하다고 봐요. 남편은 저간의 상황을 상세히 말해줬다. 아내는 뒷목이 뻐근하다고 고개를 뒤로 젖혔다. 준혁이 얼른 어깨 부위를 주물러 드렸다. 남편은 잠시 말을 멈췄다. 우리가 냉정해야 해. 준혁이의 마음이 가장 아릴 거다. 아니에요. 저보다 두 분 상심하신 게 더 죄송합니다. 네가 죄송할 게 아니지. 너도 피해자 입장이잖니. 너의 마음이 제일 아픈 거지. 남편은 자식의 앞가림이 걱정되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자식이 마냥 어린아이 같고 헤쳐나갈 앞날이 암담해 보였다.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부모 눈에는 마냥 어리석고 불안정하게 보이는 것이다. 비록 준혁이 듬직하고 자신을 간수할 수 있는 존재지만 부모 입장에선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제가 수희를 직접 만나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혼은 안 될 말이고요. 직업의 귀천을 따지는 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자기 아내가 술집에서 일했다는 과거를 알고 마음이 넉넉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편은 말했다. 아니다. 네가 만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하면 수희가 충격을 받아 일이 꼬일 수도 있다. 어떤 말씀이신지. 만약 수희가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면서 지금 자신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준혁이 너와 결혼을 해야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다른 막다른 일을 내세울 수도 있을 거라고 남편은 설명을 했다. 아내가 물었다. 그 막다른 일이라는 게 혹여 임신을 말하는 건가요? 맞아요. 결혼을 앞둔 남녀 사이에 임신은 흔한 결혼의 빌미가 되잖아요. 얘기를 듣던 준혁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고 한숨을 쉬었다. 아, 있었어요.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기 이틀 전에 그런 얘기를 한 게 생각나요. 준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부부의 표정이 몹시 어두웠다. 수희가 말하길 자기가 지금 임신했을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다고요. 그때는 확정적인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해서 그냥 흘려들었다고 했다. 아내가 준혁을 쳐다보면 물었다. 얘야, 너 혹시 임신 얘기를 듣고 다급하다 싶어 집에 소개한 것 아니냐? 아닙니다. 당시에는 그 말을 신중히 듣지 않았어요. 부모님께 인사시키는 건 그 이전에 결심했던 사안입니다. 그렇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실 남편은 누구보다 아내가 걱정이 되었다. 건강이 전과 같지 않았다. 근래의 어지러움 증도 자주 호소하고 그래서 병원 진찰을 권유했다. 하지만 아내는 굳이 병원까지 갈 건 아니라고 해서 미루고 있었다. 남편은 준혁에게 말했다. 우리가 수희를 만나 일을 처리했으면 한다. 네. 아버지께서 무슨 생각이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알았다. 세상이 역시 만만치 않구나. 토요일 오후 수희가 혼자 집에 왔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내는 화난 표정으로 맞았다. 어서 오거라. 준혁이는 오늘 바쁘다고 하지. 그래, 회사 일은 잘 되고? 네, 거의 똑같은 일들이지요. 수희가 다소 심드렁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회사 생활은 권태스러울 때가 많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업무의 반복이 쳇바퀴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구나. 뭐 욕이라도 하겠니? 아니에요. 좀 전에 식사를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내는 일어섰다. 차 한잔 하자. 차를 준비하는 동안 수희는 거실의 사진과 그림들을 자세히 보고 있었다. 특히 서양화에 관심이 많아 보였다. 어머니, 이 그림들 유명화가 작품인가요? 차를 거실, 탁자 위에 놓고 아내가 수희에게 다가섰다. 수희가 손가락으로 그림 하나를 가리켰다. 이 그림은 누구 작품이에요? 그건 박숙은 화백이지. 네. 수희가 잠시 입을 닫지 못하는 듯 했다.
박수근, 화백 알아? 유명한 화가잖아요. 우와, 이런 건 그림 가격이 엄청나겠네요? 아내는 수희의 미술에 대한 안목에 약간 놀랬다. 수희는 자기는 그림을 좋아한다며. 그런데 돈이 없어 살 수는 없고, 그래서 전시회를 자주 찾아본다고 했다. 저도 이런 그림들 소장하고 싶어요. 아내는 수희가 그림을 달라는 말로 들렸다. 남편한테 수희의 경력을 듣고부터 얼굴 보는 게 사실 힘들었다. 하지만 준혁의 입장도 있어서 가능한 편하게 대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뿐이다. 그런 사정을 모르는 수희는 쉴 새 없이 계속 그림에 대해 얘기를 했다. 예전에 부모님이 자기를 화가가 되면 좋겠다고 말을 했었다며 당신은 그림보다 영어 회화가 좋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남편이 귀가했다. 아버님, 저 왔습니다. 수희가 밝고 명량하게 인사했다. 준혁이는? 준혁 씨는 오늘 바쁘다고 해서 저 혼자 왔어요. 남편은 자리에 앉자 조용히 수희를 불렀다. 수희는 아무 생각 없이 쳐다봤다. 부모님께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해봤니? 네. 말씀은 드렸어요. 가능한 빨리 만나시길 바라고 계셔요. 이번 달 안에 뵈었으면 하시던데요. 부모님도 우리처럼 서두르시는구나. 그렇지? 수희는 머리칼을 쓸어 넘기면서 대답했다. 그녀의 손톱 매니큐어 색깔이 원색적이고 진해서 눈에 좀 거슬렸다. 아내는 남편의 그런 표정을 읽고 말했다. 수희야, 준혁이와 결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게 있니? 아직 세부적인 건 없다고 했다. 준혁이와 상의해서 곧 말씀드리겠다는 것이다. 아내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는 눈빛을 보냈다. 수희야, 너는 우리 집 사정에 대해 아는 게 있니? 수희는 다소 놀란 듯 눈을 껌벅였다.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준혁 씨도 얘기한 게 없고요. 남편은 짐작하고 있었다. 집 부근 세 군데 부동산업소에 확인해 봤었다. 최근 들어 우리 집에 관심을 보인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었다. 그중 한 곳에서 어떤 젊은 여자가 마치 집을 사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시세와 거주자, 관계 등을 물어보더라고 했다. 그게 바로 수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고급 주택가의 2층 집으로 부부가 함께 검약해서 구입한 집이었다. 시가 30억 이상은 나가는 부동산이었다. 남편은 조심스럽게 얘기했다. 강남의 5층 건물 한 채와 이 집이 우리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야. 수희는 눈이 초롱초롱 빛났고 귀를 바짝 세워 듣고 있었다. 그녀의 꼿꼿한 자세가 더 경직되는 듯 보였다. 갑자기 수희가 말했다.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준혁 씨. 저 긴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민망한 말씀인데 저 임신했어요. 잠시 집안이 진공 상태가 된 듯 조용했다. 모든 게 멈춘 것 같았다. 남편은 난감했다. 원래 이것을 예상한 게 아닌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내도 당혹해하는 눈치였다. 준혁이 말했다. 그 얘기라면 나하고 먼저 얘기를 했어야지요? 부모님 놀라시고 수희도 이상한 분위기에 멈칫했다. 아내가 걱정스런 얼굴로 말했다. 혼전 임신이야. 흔한 일이지만 그래도 세상 사람 보는 눈도 있고 하니 준혁이 죄송하다고 했다.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했다. 남편은 하던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하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건 아니었다. 이렇게 바로 치고 나올 줄은 몰랐을 뿐이다. 수희가 우리에게 귀한 소식을 준 것이구나. 우리 집으로서는 경사인 게 맞다. 하지만 혼전이니 자숙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 임신 소식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게 좋지 않겠니? 수희의 생각은 어떠냐? 네, 당연히 아버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다. 너야 좋은 취지에서 한 얘기고 또 경사스런 일이다. 너무 괴념치 마라. 준혁도 아버지의 말을 듣고 적히 안심이 되어갔다. 아내도 이내 평정심을 되찾는 듯 했다. 남편이 새삼스러운 듯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을 사실대로 얘기를 해줘야 할 것 같아 말을 하는 거야. 이젠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될 것이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더라. 네, 아버님, 잘 알아듣겠습니다. 수희가 밝게 대답했다. 강남에 있는 건물은 사실 우리 게 아니다. 너도 알다시피 나는 공직자 생활을 했고, 집사람은 디자이너로 아티스트 삶을 살아왔잖아. 그런 사람들이 무슨 돈을 많이 벌었겠냐? 그 순간 수희의 얼굴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시선은 초점이 없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때 준혁도 전혀 모르는 척 거들었다. 아버지, 그게 어떻게 된 말씀이세요? 수희의 표정은 진지했고 당혹해하는 모습이었다. 처음에는 딸 하나만 있고 아들이 없던 준혁이 큰 집에서 준혁에게 남겨주려고 내 이름으로 등기해 놓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게 증여세를 내고 처리한 게 아니었다. 그래 자칫 명의 신탁이 될 수 있어서 큰 집, 그러니까 얘 형님하고 약정을 다시 작성해 신고했다. 약정을 했으면 증여받는 것으로 말입니까? 수희가 물었다. 그래, 명의는 내 것으로 하되 지분의 70%는 형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어. 지분 3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형님이 냈어. 그러면 건물의 소유주는 아버님 맞는데 사실상 지분의 30%만 가지신 거네요? 그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수희가 다급하게 물었다. 그럼 아버님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잖아요? 응, 그게 아니다. 큰 집에서 허락을 해야 팔 수 있도록 약정했다. 수희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준혁은 한편으로 놀랬다. 수희가 이런 부동산 거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의외였기 때문이다. 자신이 수희를 너무 몰랐던 것이다. 그런데 큰집 형님은 마음이 바뀌어서 그 건물을 팔지 않는다고 한다. 남편이 말했다. 왜요? 수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응. 큰 집에서 양자를 얻었다. 그래서 나중에 어린 양자가 성인이 될 때 상속하려는 입장이라고 한다. 덧붙여서 남편은 설명했다. 만약 양자에게 상속할 경우 내 지분은 다시 형님한테 증여하는 것으로 공증했다. 수희는 더 이상 말이 없었다. 아내가 말했다. 네가 명석해서 빨리 이해를 하는구나. 그 건물은 큰 집에서 우리를 생각해 관리하고 세를 받아 쓰라는 것일 뿐 사실상 우리 게 아니야. 그리 생각하면 되겠구나. 수희는 이내 자세가 흩어졌다. 풀이 꺼져 어깨가 처졌다. 남편은 계속해서 현재 집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 그것 역시 조건이 걸린 부동산이었다. 그러나 수희한테는 그 말이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다. 대충 듣고는 급하다는 듯. 어머님. 오늘 시간도 많이 지나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 다음번에 준혁이와 오거라. 결혼 준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지. 그렇게 수희는 총총히 집을 떠났다. 부부는 서로 쳐다보면서 다소 비통한 표정을 지었다. 뭔가 일말의 죄책감 같은 것이 느껴졌다.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직업을 천시하는 천박한 사람이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 자식의 결혼을 막상 앞에 두고 보니 유흥업소 마담이었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더구나 그녀 역시 집안의 재산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 왔을 것이다. 애시당초 결혼할 의도가 사람 좋은 준혁을 이용해 재산을 빼먹을 심사였을 게 뻔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나? 준혁의 가족 입장에선 어쨌든 걱정이 되었다. 만약 임신한 게 사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희가 분명 재산에 대해 실망한 폼이 역력했으니 임신을 달리 생각하지 않을까 기대를 할 뿐이었다. 그 말은 거짓 임신이었거나 경우에 따라선 임신 중절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말하는 것이다. 준혁은 완전히 이기적이고 반인륜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괴감을 느꼈다. 다음 날 준혁은 영어회화 스터디에서 오랫동안 총무 역할을 해오고 있는 최민식과 얘기를 나눴다. 최민식은 회원 중에 여성 한 명으로부터
준혁과 관련된 말을 들었다는 했다. 김준혁 씨에 대해 여러 가지 묻는 회원이 있는데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요? 어떤 분이? 최민식은 소상히 말해줬다. 이수희가 지난해 초에 스터디에 들어와서 오지호와 친했다고 한다. 오지호에 의하면 이수희가 준혁이 회사를 그만두고 빌딩 관리를 직접 할 거란 얘기부터 준혁의 회사에 대해 꼬치꼬치 깨묻더란다. 준혁도 오지호를 잘 알고 있었다. 같이 스터디 한지 2년여 되었고 친목 등산도 같이 가기도 했었다. 준혁은 의아했다. 수희는 빌딩 관리한다는 말을 어디서 들은 것일까? 누구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부모님과 자신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혹시 아버지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건물 소유권 변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말이 새어나간 것 아닐까? 이수희는 술집에서 여러 손님들한테 들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대리인 측에서 혹시 술을 마시던 중 횡설수설하다 나온 건 아닌지 별의 별 의문이 다 들었다. 그리고 준혁 씨가 수희 씨와 친하다고 해서 드리는 말인데요. 수희 씨가 유흥업소에 종사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혹시 준혁이도 알고 있나 해서. 준혁은 그때서야 느꼈다. 눈에 뭐가 씌워서 수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 확신했던 자신의 미숙함에 허탈해졌다. 스터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걸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다. 수희는 수희대로 생각이 많아졌다. 준혁 같은 사람 만나는 게 보통 행운은 아니었다. 자신이 사람들의 민낯을 많이 보아서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처음에 알던 것과는 의외의 사실들이 의문을 일으켰다. 강남의 건물 한 채라면 처분해서 외국 어디를 가서도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으로 단단히 믿고 있었다. 떡인 줄 알고 먹으려니 이제 와서 덜컥 목구멍에 가시가 걸리는 듯했다. 왜 하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자주 주시는 건가? 원망스러웠다. 도대체 뭘 잘못을 많이 했다고 마지막 희망조차 이렇게 허망하게 만드는 것인가? 강남 빌딩도 그렇지만 아현동 주택도 준혁의 아버지가 평생 팔지 말고 소유하라는 조건으로 상속하겠다는 것 아닌가? 세상에 그런 내용을 공증해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조치까지 해뒀단다. 부동산 알짜배기들이 있는데 실상 팔 수도 없고 쓸 수도 없는 돈이 되는 것 아닌가? 그림의 떡이었다. 준혁 역시 분명히 말해줬다. 살고 있는 집은 부모님 뜻대로 평생 매매할 수 없게 되었다고. 자기 자식에 대해 상속만 가능하게 했단다. 아니 사람이 필요에 따라 사고 팔 수 있는 집을 뭐하러 대를 이어 물려준다는 말인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 준혁 한 사람만 보면 살면서 자기 말대로 다 들어주도록 만들 자신이 있었다. 나이든 부모는 신경 쓰이지 않았다. 하지만 뭐하고 해야 할까? 자신이 넘을 수 없는 벽이 은근히 가로막고 있는 느낌이었다. 수희는 준혁을 좋아했다. 물론 그의 미래의 재산이 더 좋았던 건 사실이다. 수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여러 조건을 다 갖춘 준혁은 자기 평생에 한 번 만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떻게 해야 합리적인 판단이 될 수 있을지 혼란스러웠다. 이제 남은 건 가짜 임신 테스트기를 눈앞에 까놓는 일이었다. 그런데 일이 돌아가는 판세가 죽서서 괴주는 꼴이 돼버리고 말았다. 수희는 임신 테스트기를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 준혁은 자신의 미숙함과 어리석음에 낙담했다. 아버지의 분별력이 아니었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를 뻔했다. 때마침 수희로부터 전화가 왔다. 저는 준혁 씨한테 직접 듣고 싶어요. 준혁 씨가 결혼을 해서 건물이든 집이든 일체 매매할 수 없는 게 사실인가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큰아버지와 아버지의 뜻이지요. 저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으로서 그 뜻을 따르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수희의 언성이 격앙되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사람이 살아가다 무슨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평생 이고 살아야 한다는 게 현실에 맞다고 보세요? 수희는 말을 하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듯 화가 나 있었다. 준혁은 그런 수희의 모습을 보고 내가 왜 이런 점들을 미리 살피지 못했을까 후회가 되었다. 애거라는 듯이 수희가 물었다. 아무리 그래도 나중에 준혁 씨가 필요하면 팔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아버지 뜻을 따를 겁니다. 그건 공증까지 했다고 알고 있어요. 수희는 더 이상 길게 묻지 않았다. 물어봐야 답답할 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집 식구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며칠 후 수희가 일한다는 룸사롱에 가보기로 했다. 이건 마지막 까놓고 던지는 패였다. 던지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밤 10시경에 준혁은 나이트룸을 찾아갔다. 데스크에서 이수희를 불러달라고 했다. 처음에는 시간이 맞지 않아 다른 파트너를 소개해주겠다고 한다. 준혁은 그냥 좀 기다려도 좋으니 이수희를 불러주면 좋겠다며 주머니에서 5만 원 한 장을 직원에게 건네줬다. 그러면 5번 룸에 가 계시면 되겠다고 했다. 한 20여 분 기다렸더니 이수희가 들어섰다. 처음엔 문을 열고 준혁과 눈이 마주쳤는데 수희가 도로 나가려고 했다. 준혁이 톤을 올려 불렀다. 수희 씨, 들어오세요. 모든 걸 체념한 듯 수희는 터벅터벅 걸어 소파에 가 앉았다.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침묵이 방 안에 흘렀다. 침울한 표정으로 수희가 물었다. 언제 알았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숨기면 다 끝난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에요. 술집 경력을 자랑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쉽게 할 수 없는 말인데. 나에게 접근한 건 어떤 이유에선지 듣고 싶어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스터디 그룹에서 준혁 씨에게 호감이 간 거고. 아니, 그런 사람이 빌딩이 어떻고 회사가 어떻고 그런 것들을 알아보고 다녀요? 수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혁은 탁자를 내리쳤다. 그동안 내 앞에서 사랑한다고 한 말들은 전부 거짓말이었지요? 아닙니다. 준혁 씨, 좋아했어요. 그렇지만 준혁은 일어섰다. 이제 이것으로 우리는 그만 만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모님 실망드리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수희는 아무 소리를 안 하고 있었다. 준혁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준혁은 그날 술이 떡이 되도록 마셔 몸을 못 가눌 만큼 취했다. 배신감에 치를 떨었다. 두 번째 시련이었다. 이 인생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 세상의 행복은 다 어디로 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했다. 왜 세상은 공평하지 못하는 건가? 왜 자신에게 시련의 상처를 반복해 주는가? 그러나 준혁은 몰랐다. 세상 누구나 다 가질 수는 없다. 전부 다 준 것 같지만 뭐 하나든 빼놓은 게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